네, 4교시입니다. 저희 한번 이제 평시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평시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에 대한 거? 그래서 님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 문학 부분인데요. 님에 대한 그리움이니까 이별해야죠. 그죠? 이별한 뒤에 그리워하는 내용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말 안에는 다 뭐를 담고 있느냐? 이별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별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돼. 이별에서 슬퍼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내가 정말 많이 슬프다라는 식의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면서 저희가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지조절기처럼 뭔가가 딱 들어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의미를 보고 아 이게 이별했구나라는 걸 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세 줄짜리 평시조들은요. 어디에 맨 마지막 부분에 거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하죠. 종장 부분을 잘 읽으시면은 그러면은 이별인지 아니면 욕심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잘 안 보여요. 요거는 조금 이해가 가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번 해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간밤에 지난밤에 우던 여울이 여울물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냇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울이라는 거 참으로 잘 나오는 고전에서 잘 나온 겁니다. 간밤에 울던 간밤에 울던 여울물, 냇물이 슬피 울면서 지나가는구나, 흐르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울물이 울고 있대요. 물이 울어요? 물은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누가 울겠어요, 여기서? 님하고 헤어진 내가 울겠죠. 그죠? 근데 불구하고 물이 온다고 표현하죠.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어떤 대상의 다른 어떤 사물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럼 뭐게요? 그게 우리 여기서 잘 보세요. 뭐가 된다고요? 여기서 여울이라고 하는 게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요. 다른 제3자의 사물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잘 봐놓으셔야 됩니다. 감정이입이에요. 감정이입. 그래서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화자의 감정을 다시요. 화자의 감정을 다른 대상에 뭐야 한다는 거예요? 이입하여 표현한 거. 이입하여 그쪽에 집어넣어서 표현한 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감정이입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감정이입이다. 아시겠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무 슬퍼요. 아니 슬픈 걸로 하지 말고 기쁜 걸로 할게요. 우리가 나중에 1차 합격 발표, 2차 합격 발표 해가지고 딱 완전 최종 합격이 딱 됐어요. 컴퓨터를 딱 틀었는데 불구하고 최종 합격 내 이름이 딱 떴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달라지죠. 세상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막 기쁜 마음이 딱 나갔는데 불구하고 막 옆에 봤더니 불구하고 막 꽃들이 펴 있어. 노량진에 꽃이 있나요? 아니 꽃들이 펴 있어. 그래서 꽃을 봤더니 꽃들이 어때요? 빵긋빵긋 웃고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꽃도 웃는구나. 이 꽃은 뭐예요? 감정이입이죠. 햇살이 막 비쳐요. 햇살이 저렇게 행복하고 햇살이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햇살이 너무나도 반갑고 햇살이 너무나도 행복하구나. 내가 행복한 거죠. 햇살 감정이입이죠.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슬퍼. 근데 이쪽에서 우리 문학에서는 슬픈 걸로 되게 많이 나와요. 슬픈 걸로 많이 나와요. 내가 이별했어요. 내가 이별해서 너무너무 슬픈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막 혼자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이별의 통보를 남자한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딱 오더니 한 몇 년 사귀었는데 불구하고 딱 오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 더 이상 너가 필요 없어. 나 다른 좋은 여자 만났어. 안녕 하고 갔어요, 걔가. 이런 확 긁어야죠 그거를. 근데 불구하고서 안녕 하고 가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너무 눈물이 나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어. 내가 집에 가서 울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딱 나와서 커피숍에서 나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죠? 비 와야죠. 항상 그럴 때는 비가 오는 거야. 눈 오면 안 돼요. 눈은 축복이에요.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거의 비 오잖아요. 그쵸? 비를 딱 봐요. 난 뭐라 그래요? 하늘도 울고 있구나. 그죠? 그 표현은 뭐예요? 하늘이 감정이입인 거예요.
하늘이 감정인 거죠. 왜? 내가 우는데 하늘은 그냥 내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거에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온도차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이 운다라고 표현한 거 내가 울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감정이입들입니다. 그래서 나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청산벽에서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새가 우는 게 아닙니다. 새는 문학에서 지적인다고 표현해야 돼요. 새가 울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다 감정이입이에요. 다 감정이입이에요. 내가 울고 있는 걸 새가 운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감정이입입니다. 그래서 갑니다. 간밤에 울던 여울물 슬피 울면서 흐르는구나. 물이 막 운대요. 그래서 이제야 생각했더니 님이 울면서 보냈어요. 님의 눈물인 것 같아요. 울면서 보낸 거구나. 님이 울면서 보낸 거구나. 나도 울어요. 그 밑에 저물을 거슬러 흐르게 하고 싶구나. 하고 싶구나. 나도 울면서 흐르리라. 나도 울면서 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흐르리라. 흐르리라. 내가 울면서 나도 흐를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일단 여흘물이라고 하는 게요. 계속 나오고 있고 님도 울고 있고 나도 울고 있고 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니까 일단 감정이입. 아시겠죠? 내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는 님까지도 더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표가 있잖아요. 나도 지금 울면서 흐르리라. 여울물이 울고 있다는 거 내가 울고 있기 때문에 여울물이 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게 물이에요. 이쪽에 누구 하나가 있고 이게 나예요. 이게 화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요 시가 조금 이해가 가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막 보는데 불구하고 간밤에 울면서 흐르던 여울물이 슬피 울면서 흐르는 거야. 계속 울음소리를 냈었다고요. 얘가 울음소리 내면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 님이 울면서 보낸 것 같아요. 님이 위에서 울음소리로 나한테 이걸 보낸 것 같아요. 님의 소리를 갖다가 여기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생각해요. 울면서 보냈구나. 나도 저물을 거슬러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려주고 싶은 거죠. 거슬러가 해가지고 흐르게 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울면서 흐르리라. 나도 울고 있다는 걸 님한테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시냇물 봤더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지금 생각해봤더니 님이 울면서 나 보고 싶다고 울면서 이렇게 물을 나한테 우는 소리를 보인 거구나. 나도 울고 있다는 걸 님한테 전달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서로가 그리워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흘이라고 하는 거는 여울물이라고 하는 것은 님의 슬픔을 담아오기도 하지만 나의 슬픔을 보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입장을 생각할 때 나의 감정이입이죠. 그쵸? 나의 입장을 생각할 때 감정이입이죠. 님의 것을 보내준 거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얘기는 하진 않는데 어쨌든 나의 마음을 보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보내고 싶다. 물이 운다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입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누구랑 관련된 거냐면은 이거 여기 보면은 임금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뭐냐면은 그냥 이별이다, 님에 대한 그리움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쓴 시인하고 뭐 그대의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 단종 얘기하는 거예요. 단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도 유배지 갔고 나도 유배 왔어요. 단종 따르다가. 근데 단종이 애기잖아요. 애기다 보니까 단종 막 생각하다 보니까 단종이 막 울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저물을 거슬러서 나의 마음도 단종한테 보내고 싶고요. 내 마음이 너한테 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임금님한테 가 있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구나 라는 걸로 얘기해서 얘를 충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들어갔을 때 이거에 배경적인 부분이 배경적인 어떤 이야기를 배경 이야기를 포함시켰을 때라는 거겠죠. 포함시켰을 때에는 얘를 뭐예요? 충신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신에 대한 이야기, 충신으로서의 이야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쪽으로 많이 나오진 않으나 우리가 하도 공무원 시험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얘기, 님에 대한 그리움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충신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겁니다. 그래서 얘는 2번 황진입니다. 요시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고요. 누가 썼어요? 황진이라고 하는 시대의 최고의 그분이 쓰셨습니다. 그죠?
시대 최고의 여자예요. 시대 최고의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기생으로서의 굉장히 최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학도 잘했고요. 시도 잘 썼고요. 뭐 소리도 잘했고요. 얼굴도 예뻤고요. 검은 것도 다 잘했답니다. 지금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정말 뭐 만능적으로 아마 연예인 뭐 이런 걸 했어도 굉장했을 거예요. 근데 시기를 잘못한 거죠, 뭐. 근데 그 당시에 근데요 이분이요 굉장했던 게 어떤 정도냐면 이분이 원래 기생이요 서울에서 기생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도 유명하니까 한양에서 가장 높으신 대감들이 불렀죠. 야 올라오라 그래 걔 얼굴 좀 보자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황진이라고 하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게요? 네가 와 라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방에서 어떤 이름 좀 이렇게 지방 그 방송국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름이 좀 나니까 KBS, MBC, SBS 불렀어요. 이리 와 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네가 와 이거랑 똑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죠? 최고의 시를 쓰시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여러 가지의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도 또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나오시고요. 참 많은 남자들을 슬프게 만드신 분이기도 하고요. 막 이렇습니다. 왜 남자를 슬프게 만들었느냐? 이분 같은 경우에서는 남자를 좀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청렴 결백으로서 누구나 다 막 추앙하고 여자 눈길 보지도 않고 학문만을 막 존중하며 순상하며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런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그럼 가서 꼬셔요. 그래가지고 막 발 밟은 말에 막 가가지고 말 타고 가가지고 막 꼬시고 막 꼬셔요. 그 남자가 홀레당 넘어와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소복 입고 가가지고 속옷만 입고 가가지고 막 꼬시니까 홀레당 넘어가요. 그럼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남자분들은 내가 당했구나 이게 아니라 가가지고 한 번만 만나줘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그 청렴결백하고 선비로서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형식적인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이중인격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양반에 대한 약간의 희롱, 양반에 대한 약간의 풍자 이런 것들을 보여준 분이십니다. 그 꼬임에 안 넘어간 단 한 분의 남자가 계시죠. 누구요? 서경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좀 이따가 우리 문학작품에 나옵니다. 서경덕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서경덕이라는 분이 호가 화담입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전우치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 화담 막 이런 거 화담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화담 선생 굉장히 유명한 시대 최고의 학자고요. 그리고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도술도 좀 했대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서경덕입니다. 이분만 안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문학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이 서경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것도요. 어쨌든 이 시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지 딸 기나긴만 한원일 배워내요 라고 그랬습니다. 동지라고 하는 게 겨울입니다. 겨울의 달 그러니까 겨울달이라니까 겨울밤이라고 할까요? 겨울밤 기나긴 밤을 한가운데 한허리니까 한가운데를 베어내어 한 부분을 딱 베어버렸어요.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봄바람 봄바람 이불 아래 봄바람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봄 이불 아래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봄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꾸역꾸역 넣었다가 그러니까 넣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접는 거를 서리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렇죠? 꾸역꾸역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면 어른님, 그리운님, 정든님 이런 뜻이에요. 정든님 오시는 날 밤이면 굽이 별이라 여기서요. 굽이 별이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굽이 별이라.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하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여기요 서리 넣었다가 굽이 별이라 얘네 둘 다 뭐냐면 넣는 모양이에요. 촐랑촐랑 뛰어다니지 마. 이거랑 똑같아요. 넣는데 불구하고 꾸역꾸역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의태어라고 부르죠. 의태어예요.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느릿느릿 걸었다. 서리 넣었다. 굽이 쫙쫙 폈다. 이런 뜻들이니까 의태어가 있어요. 의태어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의태어 의생어를 합쳐서요. 의태어는 모양이고요. 의성어는 소리예요.
소리는 뭐냐면은 강아지가 멍멍 이게 의성어. 촐랑촐랑 모양이죠. 태도죠. 이거는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성이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 의성어도 의태어도 상관없어요. 소리나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 그런 걸 찾아주시는 겁니다. 음성상징어가 쓰였습니다. 이거 많이 중요합니다. 왜 많이 중요하냐? 음성상징어가 쓰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입니다. 시조에서요. 의성어 의태어 같은 애들이 가장 우리말을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서요. 그 언어, 그 나라 민족의 언어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의성어 의태어랍니다. 의성어 의태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의 강아지는요. 뭐라고 우리는 강아지들이 말을 하죠? 걔네가 멍멍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건 멍멍 걔네가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걔네가 뭐라고 한대요? 왈왈 아니에요. 왈왈 아니에요. 미국에서 뭐라고요? 바우와우 이렇게 한대잖아요. 바우와우. 그런데 그럼 고양이는 우리 쪽에서 뭐예요? 야옹야옹. 근데 미국에서는 미야우 미야우 이런 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가 진짜 야옹야옹 해요? 고양이가 진짜 딱 들었을 때 정확한 발음으로 걔가 울어 그랬더니 걔가 야옹 야옹 이러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들리는 말투, 우리의 하여간 뭔가를 반영해가지고 가장 잘 표현한 게 의성어 의태어래요. 그러면 의성어 의태어를 표현하고 있는 다시요. 의성어 의태어가 들어간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된 그런 작품은 우리말 표현이 많다. 혹은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라고 말하면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많이 틀려서 그래요. 왜 그러냐?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 그랬더니 우리말 표현? 한자 있는데 한자? 동지, 춘풍 한자 있구만. 야 우리말 아니야? 한자 많아 한자. 그러면 틀려요.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라고 한다면은 뭐를 봐라? 음성상징어가 있는지를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음성상징어가 있으면 우리말 표현이 많은 거고 우리말 표현이 뛰어난 겁니다. 우리말 표현을 뛰어나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건 우리 문학은 문제 푸는 데에서 약간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 갈게요. 동지라는 게 나왔어요. 이쪽에다 쓸게요. 동지. 그 다음에 저기 춘풍이라는 게 나왔어요. 춘풍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동지라는 게 언제라고요? 겨울. 그 다음에 춘풍이라는 게 언제라고요? 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겨울을 생각해 봅시다. 겨울의 부분, 겨울의 한 긴긴 밤을 겨울에 기나긴 밤, 겨울 기나긴 밤을 이라고 그랬어요. 기나긴 밤. 여기까지 다 하면은 겨울밤이잖아요. 겨울밤을 한가운데를 베어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겨울밤 한가운데를 베어내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겨울밤을 잘라다가 봄에다 붙이고 싶대요. 겨울밤을 잘라다가 봄에다 붙이고 싶대요. 이 얘기죠. 그러면 겨울밤이 뭐기 때문에? 그러면요. 님하고 같이 없기 때문에. 님하고 같이 없는 시간을 잘라다가 님과 함께 있는 시간에 붙이고 싶다? 이 소리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동지라고 하는 걸 뭘 상징하느냐? 님의 부재 중. 그 다음에 춘풍이라는 걸 뭘 상징하느냐? 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다음 동지라는 거는 길대요. 겨울밤 생각해보세요. 길죠. 그러니까 길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근데 춘풍이라는 거 뭐야? 짧대요. 님과 있는 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짜 봄이라는 건 짧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짧다예요. 그쵸?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이라는 건 뭐예요? 추워요. 추위. 봄이라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따뜻한 거요. 따뜻함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두 단어가 서로 뭘 이루고 있다? 대조적인 의미를 이루고 있구나. 보이시죠? 대조적인 의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겨울하고 봄이라는 걸 말해준 것 뿐이고 이제 대조가 어떻게 되느냐? 두 단어 쓰면요. 님이 있고 없고 님의 유무에 대한 대조를 쓰고 있죠. 유 있다. 무 없다. 그쵸? 그 다음에 길다 짧다 한자로 표현해 보세요. 뭐라고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장단이 될 수 있겠죠. 장단에 따라 가지고 대조적인 의미를 나누고 있구나. 장단, 길고 짧다. 그쵸? 길고 짧다. 그리고 유무, 무유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무라고 하니까 그냥 유무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춥다, 따뜻하다, 뭐가 되겠어요? 춥다, 냉, 따뜻하다. 그렇죠. 온, 냉온에 따라 가지고 두 개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나오겠다고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이 시에서 혹은 동지와 춘풍에서 다시요. 동지와 춘풍에서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닌 것은 1번 유무, 2번 창단, 3번 냉온, 4번 강약. 강약이 없다고요. 강한 님이 없으면은 그리움이 강하다가 님이 오면은 그리움이 약해지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거를 봐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써가지고 춘풍 혹은 그다음에 뭐였어요? 동지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이 많은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간다는 건 굉장한 천재예요, 진짜. 그 당시에 요렇게 된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성 상징어를 씀으로 해서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서 뭐가 된 거예요? 대조적인 의미가 사용되어 있다. 세 번째 하나 더입니다. 첫 번째 줄이요. 동지딸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요 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동지딸 기나긴 밤 하늘을 베어내요 라고 하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무슨 말이냐, 밤의 시간을 님과 함께 없는 시간을 잘라다가 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가져가고 싶대요. 시간 자를 수 있어요? 못 잘라요? 못 잘라요. 여러분 자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자는 시간 뚝 잘라다가 공부하는 시간에 붙인다든가, 행복하지 않은 시간 딱 잘라다가 내가 좀 슬플 때 딱 잘라다가 좀 내가 행복할 때 딱 붙이고 싶다든가 다 되죠.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불구하고 4시간 좀 잘라다가 너 줄게. 그래 고마워.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거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른다는 거는 우리는 구체적인 거, 구체적인 어떤 사물, 다시 말해서 뭐 차를 자른다든가 나무를 자른다든가 이렇게 보이는 것만 자르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이요. 요거의 요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 혹은 시각화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을 자른다는 표현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표현 기법에 이러한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행복, 그러니까 나의 행복을 너에게 전해줄게, 나의 행복의 반을 너에게 줄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표현들을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로 여기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 눈에 보이는 사물로 시각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을 자를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한 거의 대표입니다. 거의 저거예요. 요거를 문제를 낼 때는 다 저 첫 번째 걸로 거의 나와요.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봐놓으시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음성상징어 썼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이 뛰어나고, 두 번째 대조적인 의미들을 좀 갖고 있고, 세 번째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형상화시켰다. 그쵸?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렇게 딱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겨울에 긴 밤을 잘라다가 봄에 어떤 이불 아래다가 넣고 싶어. 님이 없는 시간에 잘라다가 님이 있는 시간에 넣고 싶어. 그리고 넣고 싶어. 정도님 오시면 반면 내가 펼 거야. 거기다 이렇게 숨겨놨다가 님이 오면 펼칠 거야. 이런 뜻이라고요. 님이 없는 시간을 갖다가 님이 올 만한 시간 아래다가 이불 아래 이렇게 숨겨놨다가 님이 오면 이렇게 펼쳐야지, 님하고 같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지딸 꼭 외우시고,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시켰다. 이별에 대해서 싫다고 말하는 것이다. 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다.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는 황진이, 이번에는 서경덕. 이거는 서경덕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황진이가 유혹해서 넘어오지 않은 단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했느냐? 이 사람은 그 야사 같은 것들을 보면요, 그냥 내려오는 말로 본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서경덕이 그 동굴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답니다.
책을 읽었대요. 왜 동굴에 가서 그런 걸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동굴 가가지고 막 책을 갖다가 맨날 거기서 이제 독서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나도 결백하고 그다음에 이 나라에서 최고의 학자, 최고의 선비 많은 게 추앙받으니까 이제 또 황진이 병이 도진 거죠. 꼬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속옷만 입어요. 비치는 속옷만 딱 입고 그다음에 옛날 한복이잖아요. 딱 입고 비가 오는 날 비를 쫄딱 맞고 동굴로 갑니다. 동굴로 가요. 그리고 동굴 앞에서 부릅니다. 그랬더니 여보세요 여보시오 막 이랬어요.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지나가던 안악인데 미친 거죠. 왜 지나가요? 그 산속에 비 오는 날 그것도 아무것도 입지 않고선 소보모 입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는 안악인데 불구하고서는 제가 뭐 하루 신세를 지겠다고 이게 지나가다 비도 오고 그래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하루만 신세를 지자 라고 그랬더니 서경덕이 그러시오 하고 갔습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불도 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소복만 입었어요. 비 쫄딱 맞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 여자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완전 딱 붙을 거 아니에요. 옷이 다 붙을 거 아니에요. 소복만 입었다니까요. 지금 다 비치는 거예요. 다 비치는 상황에다가 그런데다가 거기 야사에 보면은 굉장히 옛날 야사들은 좀 적나라해요, 여러분. 아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막 김이 좀 이렇게 나기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불구하고 서경덕이요. 딱 뒤돌아 앉아가지고 글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진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꼬셔야 되는데 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거기서 막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도 내고 막 신음소리도 내고 그다음에 막 계속 부시럭거리고 했대요. 근데 불구하고 밤새도록 서경덕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딱 아침이 됐어요. 모든 게 이제 다 끝난 거죠 뭐. 아침이 됐어요. 그랬더니 황진이가 뭐라고 하느냐?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학자이시고 뭘까요? 정말 당신 같은 선비들을 저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선비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 스승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스승 제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같이 학문을 논하면서 같이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평생을요. 서경덕이 죽을 때도 황진이가 있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병생이 아니라 헛소리 여기 헛말이 나온 거예요. 평생을 학문을 논하고 인생을 논하고 천학을 논하면서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같이 그렇게 지내다가 서경덕이 먼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서경덕이 쓴 이 시를 보세요. 이 시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마음이 어리석은 후이니 이거 어리다가 어리석다예요. 그 당시에. 어리석은 후니 어리석다 보니 라는 뜻이에요.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하는 일들이 다 어리석구나 라고 표현된 겁니다. 마음이 어리석다 보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어. 서경덕이 자기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자기 하는 일이 다 어리석대요. 만중운산에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러분 뭐예요? 맨 끝이 산이잖아요.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산에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어느 님이 오겠느냐마는 지는 잎 떨어지는 이파리 떨어지는 이 나뭇잎 떨어지는 나뭇잎 부는 바람 부는 바람에도 행여 그인가 하노라. 누가 썼다고요? 서경덕이 썼다고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뭐예요? 야, 내가 산에 있으면서 누가 오겠니? 아무도 안 올 건데 이파리만 떨어져도 나뭇잎새만 떨어져도 그 다음에 뭐만 해도 바람만 쑥 지나가도 바람 부는 소리만 들려도 행여 그 사람이 오나? 누가 오나 기다린 것 같아요. 황진이요. 라고 해서 아마 서경덕도 황진이를 좋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그냥 추측합니다. 그때 썼는지 못 썼는지 잘 몰라요. 이 임금님이 기다리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마 서경덕도 황진이를 갖다가 좋아하고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우리끼리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끼리요. 그래서 나오는 시였습니다. 아시겠죠? 서경덕이 썼는데 님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으면 조그만 소리만 해도 혹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보셔야 되는 게 얘가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과 함께 요 어린이라는 게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이란 글자는 글자의 어휘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리석다인데 지금은 어리다. 나이가 적다로 바뀐 글자이기 때문에 옛날 고전에서는 어리다가 나오면 무조건 다 어리석다로 가셔야 돼요. 다 어리석다로 가셔야 돼요. 어린 나오면 어리석은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요. 얘는 또 중요한 게 또 나오겠네요. 보시면 맷버들 가리 꺾어라고 나있습니다. 맷버들 산 버들가지예요. 버드나무 버들가지. 산 버들가지 버들가지. 가리라고 하는 것은 골라. 그 다음 뭐예요? 꺾어. 내가 산 버들가지를 골라서 꺾어 보내놓으라. 보내놓으라. 님의 손대. 님의 손에 틀려요. 여기 이 손이라는 것은 지금 어법하는 건 아니지만 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손, 이 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임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얘 빼고 가셔야 돼요. 보내놓으라 님에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다시요. 내가 보내놓으라 님에게 이렇게 가셔야지 이거 절대로 보내놓으라 님의 손에 이렇게 가시면 이거 해석 틀립니다. 해석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요 님에게 때문에 문제 잘 나옵니다. 봐놓으셔야 돼요. 내가 산 버들가지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내가 님한테 보낼 거라고요. 버들가지 보낼 거란 말이죠. 내가. 그랬더니 내가 입을 보내잖아요. 버들가지 가지 나뭇가지를 보내죠. 자신은 창 밖에 자신은 주무시는 창 밖에 주무시는 바로 머릿말 위에 밖에 심어두고 보세요. 내가 이 나무 가지 보낼 테니까 너 머리 위쪽에다 요거 이렇게 딱 심어가지고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래 나왔죠. 밤비에 비가 내릴 때 밤비에 그냥 쓸게요. 밤비에 새잎 새로운 이파리 나거든. 새로운 이파리가 났거든. 나인 듯이 여기소서. 나인 듯이 여기소서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산 버들가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좋은 거 꼭 내가 이렇게 딱 꺾어가지고 너 줄게. 그러니까 그거 가져다가 이렇게 딱 심어놔. 그리고 거기서 이파리가 피지? 그러면 그 이파리가 나처럼 생각해. 한마디로 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잊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뭘 줘요? 그 인형. 너랑 똑같이 닮았어. 뭘 똑같이 닮았어. 인형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똑같아. 갖고 가. 그러면 그 인형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미울 때마다 걔를 때려. 다 뽑아버려. 털도 다 뽑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침대 위에 놓고서는 그다음에 바라봐. 나를 생각해줘. 이런 생각이잖아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산 버들가지의 뜻이 무슨 뜻이요? 선물의 의미예요. 나를 잊지 말라는 나를 잊지 마시오라고 하는 잊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선물의 의미입니다. 선물의 의미예요. 이거 이렇게 하나 써놓으셔야 돼요.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선물의 의미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냐? 나 잊지 말라고 선물 보내는 거죠. 이게 어느 작품에서 나오느냐면요. 여기 옆에만 이렇게 갈게요. 삼위인곡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유명한 정철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철이 뭐를 쓰셨죠? 관동별곡이요. 이름만 들어도 고등학교 때 치를 떨었던 작품이 있을 겁니다. 관동별곡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관동별곡 진짜 길어요. 길기도 길고 뭔 소리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이분이 쓰신 관동별곡이 어렵냐? 이렇게 해서 어려운 거예요. 갔는데 금강산을 봐요. 와 높다. 어머 진짜 높다. 공자의 사상도 높은데. 이렇게 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와 높다 하다가 공자의 사상도 높은데 공자의 사상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려가야지.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어디 가가지고 해를 봐요. 와 해 뜬 거 봤어. 와 여기서 해 뜬 거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해 아름답다. 해인데 이러다 갑자기 구름이 가릴까봐 두려워요. 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해가 임금 상징하는 거예요. 임금이 구름이 가릴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간신히 나탈까봐 두렵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해 바라보다 갑자기 간신 얘기하고 충신 얘기하고 막 건너뛰기를 해요. 이분이. 건너뛰기를 해요.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신선하고 꿈에서 또 대화 나누잖아요. 단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갑자기 여기서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나올 것 같대요. 그래서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다는 둥 막 이런 점점 이상하게 가요. 아니 내가 굉장히 위대하신데. 근데 불구하고서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분께서 쓰신 삼인곡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정철이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했냐? 이 정철의 분이 유배지 가셨죠. 그 관동별곡은 유배 때가 아니고요. 유배 때가 아니고 그건 풀려났을 때고요. 이분이 유배지에 가셔가지고 임금님 그립다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봐야 되겠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임금님한테 선물을 보내겠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보면. 임금님 선물 보낼게요. 제가 매화 이렇게 써집니다. 여기다 점 찍힌 거 이건 아로 발음하면 되기 때문에 매화 보낼게요. 매화 보낼게요. 저 잊지 마세요. 선물 받고 얘가 있었지. 잊지 말라는 의미예요. 선물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름에서는 제가 옷 보낼게요. 시원한 옷 하나 지어가지고 여러분 임금님한테 보낼게요. 이거 뭐예요? 옷 받고 나 생각해달라고요. 유배지에서 빨리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가을이요. 가을은 청광 보낼게요. 청광. 푸른 빛깔 보낼게요. 푸른색 저거를 보내겠다라는 얘기예요. 푸른색 빛을 보내겠다. 맑은 빛을 보낼게요. 맑은 빛을. 그 다음에 겨울에는 양춘 보내겠다고 얘기해요. 양춘 따뜻한 봄볕을 보낼게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연결해서 외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여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A 이렇게 줄 쳐놓고 이거 A라고 하는 겁니다. 매화 보낼게요. 그러면 이 매화의 시적 기능과 가장 유사한 시어를 갖고 있는 평시조를 찾아라. 뭔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보낼 테니까 저 잊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어를 갖고 있는 시를 찾으라고요. 얘밖에 없어요. 맵버들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저 잊지 마세요. 혹은 사랑하는 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반지 보낼게요. 반지 왜 보내요? 반지 받고 팔아라 이거 아니고요. 그죠? 반지를 보면서 나를 생각해줘. 부채 받고 나 생각해줘. 옷 보낼 테니까 나 생각해줘.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는 평시조는 얘밖에 없어요. 맵버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봐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기억을 좀 하실 수 있겠죠. 얘를 막 외워주세요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이요. 얘예요. 가을에 뭐 보내겠대요? 청광 빛을 보내겠대요. 빛 어떻게 상자에다 넣어서 빛 보내나요? 빛을 어떻게 보내요? 아니 지금도 못 보내니까 촛불 보내요. 촛불. 임금님 희롱하는 거예요. 임금님한테 제가 불빛을 보내겠습니다. 촛불 하나 이렇게 보내고 이거 말이 안 되죠. 빛을 보내겠다고 말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양춘이요. 봄볕을 어떻게 보내요? 따뜻한 걸 어떻게 보내요? 손난로 이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죠? 보낼 수가 없죠. 눈으로 보낼 수 없고 내가 물건으로 보낼 수 없는 때 보낸다고 표현했죠. 표현력이요. 표현기법이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럼요. 바로 앞에서 한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한다. 바로 이거랑 연결되는 거죠. 얘네 둘은 안 돼요. 얘네 둘은 안 돼요. 매화 보낼 수 있고 옷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추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그쵸? 얘네들은 보내볼 수가 없어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이라고 하는 걸로 시각화시킨다라고 얘기했죠. 형상화, 시각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시각화시킨 작품. 다시 말해서 여기 어떤 거에다 줄 쳐놓고 얘를 만약에 A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A의 표현 기법을 가지고 있는 시조를 찾아라. A의 표현 기법을 가지고 있는 평시조. 똑같은 표현법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하면 여러분 뭐 있다고요? 그렇죠. 기억하셔야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요. 이거죠.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요. 얘 줄 쳐놓고 똑같은 거 찾으라. 이 시가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하면요. 서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조금 더 기억이 잘 나요. 여기 있는 거 얘네를 다 외워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별하고 관련된 시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4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동짓달 기나긴 밤 많이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오늘 한 거에서 맵버들 얘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걸로 알아둘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것들 쭉 앞에서부터 한번 확인하시고요. 뒤에 문제들 제가 또 넣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휘나 이런 것들 따로 좀 푸세요 하면서 복습할 수 있게끔 문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복습 좀 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